오늘 순서는 첫 번째로 국내 대학 입시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는지 먼저 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 제 뒤에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이제 작년에 학생들 대상으로 학부모님 대상으로 한번 하긴 했었어요. 하긴 했었는데 또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가게 되는 2024학년도 대입 전형 변화가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희망 대학별 전략.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이제 일반 학교랑은 좀 다르게 저희 학교 생기부가 인정되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다 보니까 꿈의 학교만의 좀 특별한 좀 전략이 조금 필요해요. 일반 학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국내 대학 입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교 수업을 하겠죠. 학교 수업은 쭉 이루어지죠. 크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전형이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추가 모집이라는 전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시다시피 한 9월 달 정도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 수시 모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시 모집이 끝나고 나면은 수능 점수로 가게 되는 정시가 있습니다. 정시는 보통 1월 달, 2월 달 이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는 이 수시와 정시에서 아직 그 모집을 했는데 그래도 결혼이 된 과에 대해서 대학에서 이제 추가 모집을 2월 말쯤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제 거의 모든 입시가 끝나게 되죠. 자, 그럼 먼저 수시부터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학교마다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그다음에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그 말대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성평가가 있고 하나는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량 평가는 그 말대로 양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성적 순으로 점수를 매겨서 석자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량 평가는 사실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점수 순으로 나오면은 그 순으로 이제 커트라인이 잘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런 전형이에요. 왜냐면 학생부 교과는 뭐냐면 학생부를 보기는 보는데 그 중에서 교과 성적만 보는 거죠. 우리가 아는 용어로 얘기하면 내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점수만 가지고 학교마다 계산하는 수식이 다 있어요. 그럼 그 수식에 넣어가지고 점수별로 짜자자자자 나오면은 당연히 1등부터 꼴등까지가 다 순위가 나옵니다. 그렇게 점수로 매겨서 평가하는 것을 정량평가라고 해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과 성적을 내지 않고 대신에 검정고시 성적을 냅니다. 이제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으로 인정해주는 학교가 있고 인정해주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5월 달이 되면 또 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나오는 대로 또 정리해서 또 안내를 드릴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말대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성평가라고 돼 있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량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를 매겨서 그냥 순위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성평가는 점수가 매겨지지 않아요. 물론 그 나름대로는 내부에서 점수를 주긴 하지만 이것이 내신 점수가 몇 점이라고 해서 그게 몇 점으로 환산이 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학생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교과 성적이겠죠. 내신이겠죠. 내신 점수가 얼마인지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 내신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다 보면서 점수만 보는 건 아니고 점수와 관련된 그것들을 다 보게 되고 그다음 교과의 평어들도 보게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비교과도 당연히 비교과 명도 보게 되지만 비교과의 활동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평어들도 당연히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한동대 대안학교 전형은 여기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내신 몇 점이면은 뭐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는데 뭐 1차에서 어느 정도 합격하냐 안 하냐는 내신 점수로 조금 알 수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는 거는 이것들이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점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교과의 성적, 평어, 비교과 활동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그 추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봐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이전에 입시 결과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능해요. 이 아이가 이 점수면 검정고시 이 점수면은 붙겠다, 안 붙겠다 이게 가능한데 학생부 종합은 저희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쉽지만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추정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에 있고 이거는 사실 학생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학교마다 학생부를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은 논술 잘 보면 다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붙는 게 수능 최저예요. 자, 정시는 보시면 사실 정시는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깔끔해요. 수시는 되게 서류 제출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교과, 논술 이거별로 또 학생부 종합도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있지 않고 종합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형이 유리할 것인가를 굉장히 재어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서를 접수하는 부모님들의 입장,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 있고 정시는 오히려 그냥 수능 점수 나오면 가나 다군 그냥 또 수시에 원서 접수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어느 대학을 넣어볼까라는 측면에서는 정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 100분이 여긴 제가 안는데 등급도 있습니다. 등급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 요 세 개가 나오고요. 원점수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내 원점수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원점수 대충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 이런 게 있는데 어느 대학은 표준 점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학교가 있고요. 어느 학교는 100분위를 가지고 계산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가 유리한 아이들이 있고요. 100분위가 유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몇 점을 받았는지 표준 점수가 몇 점이고 100분위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정시에서는 이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탐, 과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변환 표준 점수를 또 줘요. 그 다음에 가산점, 가감점 이거는 영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등급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 등급별로 가산점, 가감점이 있어요. 학교마다 그것도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 다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인원들이 이제 수시가 정시로 이월이 됩니다. 이 인원도 무시 못해요. 어떤 경우는 뭐 2배까지 정시 인원이 늘어나는 학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학교는 수학에 더 많은 반영 비율을 높여요. 과탐. 어떤 데는 사탐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라든지 뭐 국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반영 비율 그리고 그 반영 비율의 퍼센트가 얼마냐에 따라서 낮은 학교가 떨어지고 더 높은 학교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원하는 과정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실제로 내가 가나다군 어디다 써야 되겠다. 라든지 어디쯤 되겠다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복잡하다 이 정도로 지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수시에서도 모집 인원을 다 못 채우고 정시에서도 모집 인원을 다 못 채웠을 때에 결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맨 마지막에 한 일주일 정도 학교마다 다양하게 아주 자유롭게 모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2024학년도 대입 전형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비교과 활동의 축소예요. 결국은 생기부의 축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기부. 그 중에서도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됩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2023학년도가 올해 고3이죠. 올해 고3은 여기를 적용을 받습니다. 이제 내년 고3, 지금 고2, 고1들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시면은 교과 영역에 이제 요거는 과목당 세특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교과 평어인데 일반 학교에서는 세특이라고 얘기하는데 세특 같은 경우에 과목당 500자 이내로 써야 되고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됐어요. 방과 후 학교 내용 이런 것들 다 넣고 다 가능했는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이런 활동들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재 발명학 이런 것도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정규적인 교과로 짜여진 과목의 세특, 즉 교과 평어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교과 영역이 이렇게 있거든요. 특히 비교과 영역의 축소가 굉장히 두드러진데 동아리가 예전에는 정규 동아리라고 해서 학교에서 인정하는 정규 동아리가 있고 자율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청소년 단체 활동, 스포츠 클럽 활동, 뭐 소논문 기재까지 다 가능했는데 작년부터 소논문 기재는 금지되고 그다음에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 명만 기재가 가능하고 자율 동아리는 이제 이것도 제목만 이제 30자 정도만 넣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아예 다 안 됩니다. 자율 동아리 안 되고요. 나머지 것들 다 안 됩니다. 그냥 학교에서 개설된 정규 동아리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 경우도 보시면은 그냥 여기만 좀 설명할게요. 일단 개인 봉사활동 실정 다 안 됩니다. 그냥 봉사활동 기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경우에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는 이것도 마찬가지 진로 희망 대입부는 미반영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두드러진 게 수상하고 독서예요. 수상 내역 이제 다 미반영됩니다. 올해까지는 한 학기당 한 개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교내 수상 다 안 됩니다. 애들이 더 이상 수상에 이렇게 목맬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독서 이것도 이제 미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을 수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상을 넣으면 안 되고 독서도 되게 중요한 어떤 평가 영역이었는데 이것도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서 충족을 시켜야 되냐라고 하면 결국은 교과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교과 활동도 해야 되고 혹은 동아리가 남아 있잖아요. 동아리에서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연결지어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이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도 동일하게 얘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교과 활동이 이렇게 축소가 돼서 생기부가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과가 더 축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생기부가 교과와 비교과 영역이 있는데 비교과 영역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물론 교과도 조금 축소됐죠. 하지만 비교과가 워낙 많은 부분들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생기부를 가지고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어느 영역의 비중이 커졌냐면 결국은 교과 영역의 비중이 확실히 커진 거예요. 물론 점수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평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뭐 예전에도 평어가 중요했지만 더 중요하게 된 거죠. 두 번째의 특징은 뭐냐면 자소서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자소서가 폐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일단은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수상 실적, 동아리 활동 아니면 뭐 어떤 비교과 활동들이 여러 개 분산돼서 있잖아요. 교과 활동들도 분산돼가 있으면은 제가 자소서를 쓰면서 그거를 내가 한 활동들을 가지고 충분히 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부했고 나의 역량이 뭐가 더 좋아서 이런 부분들 더 강조했고 아니면 이제 여기에 나타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부분이 확실히 없어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 자체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생기부 자체가. 입사관이 봤을 때에 생기부만 보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자기가 뭐 이 과목 들었다가 저 과목 들었다가 요 과목 들었다가 그 얘가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기 힘든 생기부는 조금 이제 분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소서가 폐지가 돼서 자기 얘기를 자기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 평어, 그다음에 비교과 평어, 특히 교과 평어겠죠. 교과 평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주요 대학은 무조건 정시를 40%로 맞추어라라고 교육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보통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은 정시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시에서 뽑지 못하는 아이들이 2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시에서의 비율은 40%가 아니라 한 50% 정도로 될 거로 예상이 돼요. 이제 예전에도 제가 설명회 할 때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저는 오히려 좀 유리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학교 애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시로는 좀 힘들거든요. 수시로는 힘들다 보니까 정시로 가거나 수능 점수로 가거나 논술 전형으로 가야 되는데 1등급 다 찍어도 연대에서 자기가 원하는 과를 못 가더라고요. 인문계에서는. 이과는 좀 다르지만 자연계는 좀 다른데 그런데 이게 정시가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학교 아이들 중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가고자 하고 좀 공부에 좀 관심이 있고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냐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기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생기부를 보고 이 아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생기부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과를 선택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교과 선택을 보면은 이 아이가 진로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대충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대학에서도 이런 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 교과 평어가 잘 나오려면은 당연히 수업 시간에 활동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참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이제 교과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 수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개별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좋은 평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뭐 몇 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개별적인 특성, 활동, 창의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평화가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교과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해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적게 될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좀 드리고 만약에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인서울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상위 15개 대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높은 학교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는 가기가 힘듭니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학생부 저희 내신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검정고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학생부 교과로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 학교들도 많고, 그다음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검정고시 100점을 받았을 때에 일반 학교의 내신 등급을 굉장히 낮게 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원은 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으로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아이들이 자기의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학생부를 가지고 있는 애라면 한번 도전을 해보고 계속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한동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특히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올해부터는 한동대도 자소서를 폐지했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제 자신의 어떤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신 점수에 의한 1차의 합격 불합격은 더 좀 명확해질 거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비슷비슷하다면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까지의 통계인 거지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올해 한동대가 원래 이전까지는 학생부 교과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 말은 이제 검정고시로 한동대를 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 학생부 교과에 검정고시 전형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거는 희소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검정고시 100점을 받았을 때에 내신 등급을 몇 등급으로 쳐주냐면요. 4등급으로 치더라고요. 일반 학교의 4등급. 4등급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격합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입학처에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통계 데이터를 보고 이 정도면은 최저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점수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올해 일단은 열어준 거는 감사한데 4등급 추진 거는 좀 너무 좀 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데 거기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데이터를 내가지고 최저를 맞추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령 인구도 줄어가지고 아마 그 추이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보기에 추이가 이렇게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점점 경쟁률도 줄어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은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만점이면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나름 판단한 것 같은데 실제 결과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이제 질문하신 거 위주로 제가 한번 좀 답변을 드리고 또 Q&A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